사장님들 파마넥스만 아는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마넥스만 아는 사업자와 파마넥스도 아는 사업자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문을 해보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제품군들이 뛰어나고 많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건강 상식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블엑스나 아니면 세노비스를 먹는 고객들을 파마넥스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파마넥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의사, 약사, 그리고 뭐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기사고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가 어제 집계로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갈게요. 80만 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연간 사망자는 몇 명 정도 될지 혹시 잠시 한 1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700명이고 연간 사망자가 2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연간 의료과실로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순위로 보면 제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병원 내 감염, 약 처방의 의료진 실수, 불필요한 수술, 병원 내 약 처방 실수 이런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는 의사가 잘못 처방한 게 아니라 처방전에 맞게끔 처방을 했지만 그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죽는 사망자 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밝혀진 의료과실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진 수가 이 정도고 사실은 전 세계의 의료과실로 죽는 사망자의 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3년도 10월 달에 밝혀진 리포트에 의하면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가 4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 사망자와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부터 너무 사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부분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의 가장 큰 첫째 목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고결한 목표 같은 거는 사실은 없고 사실 돈에 대한 목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 개발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9대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저희 파마넥스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40년 전에 항암제를 개발했을 때 그때도 돈이 비쌌지만 지금까지도 돈이 비싼 이유는 사실은 이 연구 개발비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로비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연간 1억 8천만 달러, 한 2천억 정도를 연간 의회에다가 로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머크사라고 제약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 바이옥스 진통제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 진통제가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켜서 한 6만 명 정도가 사망한 스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밝혀진 것만 6만 명이고 이게 스캔들이 생겼던 이유가 바이옥스를 먹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를 머크사도 알고 있었고 더 심한 건 FDA도 이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면서 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천억 정도 벌금을 받으면서 이게 마무리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6조의 벌금이라고 하면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60억 달러, 이 6조는 머크사의 몇 주치 매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머크사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정도의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대박이었던 건 뭐냐면 이 사장이 물러나면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었는데 한 몇 달 뒤에 FDA의 고문으로 다시 재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뭐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FDA 승인도 이런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약회사의 목적은 명확하게 돈이라는 게 조금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마그네슘을 주사하면 혈압과 심장박동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응급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환자한테 진통제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아주 그 비타민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고 약물을 처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된 약물이 아닌 천연물질에는 특허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예로 들면 코엔자임 큐텐이나 폴리포사놀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사실은 천연 성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크사에서 사실 이 코엔자임 큐텐에 그 합성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일본에다가 팔아넘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큐텐이 굉장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특허가 안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넘기고 일본에서 코큐텐에 대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사실은 그럼 의사들은 진짜 뭔가 돈벌이를 위한 목적만 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사실 제약회사고 의대를 후원하는 것도 제약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약회사의 그 서포트가 없으면 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과 대학 수련 과정 중에 10년 중에 실제로 의사들이 영양학 교육을 받는 시간이 보통은 한 1시간, 10년 중에 1시간이래요. 그리고 많으면 2시간, 심한 경우에는 0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제를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대체의학이나 예방의학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라고 의사분이 한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 강의들 이렇게 쭉 보다가 조회수가 조금 높은 조회수가 한 97만 회 정도 되는 조회수를 보니까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요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꼽아드리겠습니다.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미네랄을 얘기하셨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사실은 죽죠. 한마디로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필수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3를 필수 영양소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막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세포막이 이게 단단해지게 되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게 사실 또 오메가3의 역할인데 미세염증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오메가3가 노화 진행까지도 막아주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D고요. 비타민 D도 최소한 1000에서 2000IU.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제품이 다 아마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스스펜이 생각나더라고요. 유스스펜 같은 경우에는 필수 권장량의 250%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 추가로 더 안 드셔도 되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유스스펜에는 1000mg 100%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뭐 비타민C 더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이제 유산균이었는데 장내 세균, 용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수백 쪽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은 내 몸속 유전자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는 내 몸속에 유전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나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미생물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요거를 들으니까 파마넥스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생물에 관련된 그 식품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뉴스킨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필수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세포 대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Q1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라서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겠지만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약회사의 슬로건이 매출의 극대화나 이윤증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파마넥스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집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를 만나서 중요한 건 그런 성분도 워낙 뉴스킨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거는 회사의 신뢰도나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타협 없는 기준, 그것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바로 파마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최고의 파마넥스를 많이 전달하시는 사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